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7의 김명우입니다. 만약 세간의 추측처럼 오는 27일이나 28일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여부에 대한 헌재의 선고 기일이 잡히게 되면 다음 주는 말 그대로 전국의 앞날을 결정할 엄중한 사법부의 판단이 줄줄이 나오게 됩니다. 국민들은 지난해 말 이후 지속되어 온 극도의 혼란에서 벗어나 이제 대한민국이 정상의 길로 들어서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에 대한 최종 헌재 판단이 나온 이후 과연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걱정입니다. 오늘 더 큰 규모로 갈라진 광장을 보면서 괜한 우려가 아니란 점을 생각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가 사법부의 판결에 승복하겠다고 국민 앞에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먼저 탄핵 반대 집회 상황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나라 기자, 여전히 집회가 진행 중이죠? 네, 헌법재판소가 있는 이곳 안국역 인근에는 윤 대통령 지지자 모임인 국민변호인단이 탄핵 반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헌재의 탄핵 선고가 나올 때까지 이곳에서 단식 투쟁과 릴레이 기자회견을 이어가겠다며 결의를 다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또 중도와 보수 성향으로 분류되는 정영식, 김영두, 김복형, 조한창 헌법재판관을 공정한 재판관으로 치켜 세우며 이들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앞서 광화문 세종대로에선 오후 1시부터 대규모 탄핵 반대 집회가 열렸는데요.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집결하면서 왕복 8차로가 가득 찼습니다. 이들은 헌재 재판관 전원일치 탄핵 각하 결정만이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여의도에서 열린 탄핵 반대 집회에선 연단에 오른 대학생 청년 영사들이 청년들이 나서서 자유대한민국과 윤 대통령을 수호해야 한다고 외쳤습니다. 경찰에 신고된 오늘 광화문과 여의도 탄핵 반대 집회 규모는 총 22만 명으로 지난 주말 5만여 명보다 4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도심 곳곳에 집회 참가자들로 교통 혼잡이 빚어지면서 경찰은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변 차로를 운영하고 기동대와 교통경찰을 배치해 인파 관리에 나섰습니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TV조선 이나라입니다. 이번에는 탄핵 찬성 집회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잠시 뒤 경복궁 앞에서부터 대규모 행진에 나선다고 하는데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나원 기자, 그곳 상황 전해주시죠. 네, 이곳 경복궁 앞에선 탄핵 찬성 집회 참가자들이 행진 준비에 나섰습니다. 잠시 뒤 이곳 경복궁 앞을 출발해 종강역을 왕복하고 돌아오는 일정에 나설 예정입니다. 참가자들은 내란 세력 제압하자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구호를 외쳤습니다. 연단에 오른 발언자는 주범 윤석열을 제쳐두고 종범인 한덕수부터 심판하겠다는 것이냐며 헌재의 조속한 파면을 주장했습니다. 오후 4시부터 열린 집회엔 5시쯤 민주노총 등이 합류하면서 경복궁 앞 왕복 9차로가 전면 통제됐습니다. 주최 측은 100만 명을 동원을 예고했는데 경찰에 신고한 집회 규모는 일주일 전인 15일 5만 명의 2배인 10만 명입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연단에 올라 자유 발언을 이어갔는데요. 한 직장인 참가자는 직장인은 일이 남으면 야근도 한다며 헌재는 야근을 해서라도 빨리 파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주장했습니다. 집회 현장에는 무료로 음식을 나눠주는 푸드트럭들이 등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경복궁 삼거리와 세종대로 사이에 차벽을 설치하고 찬반 집회 참가자 사이 충돌에 대비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경복궁 앞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정치권도 주말 장외 여론전에 더욱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대규모 집회에 참석해 윤 대통령과 한덕수 대행에 대한 탄핵 기각을 주장했습니다. 여당 상황은 장윤정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강원도 춘천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반대 집회에 국민의힘 소속 의원 5명이 참석했습니다. 윤석열 탄핵은! 먼저 연단에 오른 윤상현 의원은 제2의 춘천대첩으로 윤 대통령과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수호하자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 탄핵 기각은 이제 희망사항이 아님 그것은 현실이고 사실. 이제 곧 대통령은 직무에 복귀할 것입니다. 강원도를 지역구로 둔 유상범, 한기호, 이철규 의원도 잇따라 발언에 나서 윤 대통령을 엄호했습니다. 대통령께서 직무에 복귀하셔서 성공한 대통령으로 모두 자리 잡으실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12.3 비상계엄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발언도 나왔습니다. 계엄은 반국가 세력에 맞서서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라는 시대적 명령입니다.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시위 중인 여당 의원들은 모레 예정된 한덕수 총리의 탄핵 선고에서 기각 또는 각하가 나올 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200석을 채우지 못하고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소추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의결해버렸습니다. 각하됨이 마땅하다. 당 지도부는 오늘도 집회에 참석하지 않았는데 장외투쟁 총력전에 나선 민주당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지도부와 생각을 달리하는 의원님들께서 또 지금 장외에서 또 열심히 투쟁하고 있으니까 그렇게 투트랙으로 가는 것이 맞다. 지방 다주택자 중과세 폐지 등 경제 정책을 잇따라 내놓은 여당 지도부는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을 챙기는 동시에 혹시 모를 조기 대선 가능성에도 대비하는 걸로 해석됩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 지도부도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대규모 장외 집회에 총 출동했습니다. 예상보다 길어지는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야권의 거리 정치도 함께 길어지고 있습니다. 야권 상황은 황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을 비롯한 야5당이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손팻말을 들고 거리에 모였습니다. 지난주 테러 위협 제보로 나오지 않았던 이재명 대표도 방탄복을 입고 참석했고 박찬대 원내대표는 헌법재판관들 이름을 하나하나 외치며 조속한 파면 선고를 압박했습니다. 문영배, 이미선, 김영두, 정경미, 정영식, 김복형, 조한창, 정계선, 헌법재판관은 결단해야 합니다. 민주당은 헌재를 향해 오는 25일 윤 대통령 파면을 선고해달라고 주장했습니다. 26일 예정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항소심 선고보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를 빨리 내려달라며 장외 투쟁 수위를 최고조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이 강곡한 절규가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는다는 말입니까? 헌재 앞에선 선고 지연으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고 비판했고 도보 행진도 열흘째 이어갔습니다. 집회 전 재선거 후보 지원 유세차 호남을 찾은 이 대표는 지지층 결집에도 나섰습니다. 탄핵 의결이 기각돼서 되돌아온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법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망하는 것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 탄핵안 발의를 두고 여당이 30번째 줄탄핵으로 나라를 절단내려 한다고 비판하자 민주당은 나라를 절단내는 건 내란 세력을 비호하는 국민의힘이라고 맞섰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요동치는 전국 속에서 여야 정치권의 속내와 전략은 뭔지 정치부 이채림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오늘 탄핵 찬반 집회는 일단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와 연결시켜서 봐야겠죠. 네, 여야는 이 한 총리 선고를 상반된 의미로 해석을 하면서 지지층 결집의 계기로 삼는 모습입니다. 우선 민주당, 이 대통령에 대한 선고도 머지 않았다는 의미라면서 이 파면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신변 위협에 외부 일정을 줄였던 이재명 대표도 오늘은 광화문 집회에 직접 참석을 했거든요. 민주당은 탄핵이 기각된다면 윤 대통령이 언제든지 돌아와서 계엄을 또 할 수 있다면서 장외 투쟁을 최고조로 끌어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국민의힘은 오늘도 지도부의 참여는 없었어요. 여당 지도부는 어떤 전략입니까? 네, 국민의힘은 일단 한 총리가 당연히 기각이나 각하로 복귀할 거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한 총리가 복귀하면 야당의 줄탄핵 결과는 줄기각뿐이라면서 맹공을 펼 계획인데요. 특히 지난해 12월 한 총리 탄핵안 가결 이후에 민주당 지지율이 한 차례 출렁였던 만큼 실제 한 총리가 돌아오면 여론의 역풍을 기대하는 분위기입니다. 장외 투쟁을 개별 의원들에게 맡긴 지도부는 어제 이재명 망언집을 발간하면서 이 대표에 대한 네거티브 여론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이게 탄핵 국면이 이제 장기화되면서 전략을 재정비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죠. 그렇습니다. 아까 보셨지만 민주당의 도보 행진 오늘까지 열흘째였습니다. 그런데 내일은 일단 행진을 멈추기로 했습니다. 박찬대 원내대표 내일 오전에 기자간담회를 갖고 향후 대응 방식에 대해 얘기할 걸로 알려졌습니다.
또 국민의힘은 의원 60여 명이 헌재 앞에서 24시간 릴레이 농성을 벌이고 있는데 이 방법론에 대한 고민이 큽니다. 장소를 바꾸거나 매일 회견을 여는 등 대중들을 어떻게 설득할지 이 방법을 역시 고심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 선고 이후 상황도 한번 전망을 해보겠습니다. 어제 민주당이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을 상정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발의를 했잖아요. 네. 실제로 표결까지 갈까요? 네, 일단 모레 한 총리의 탄핵 심판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이 심판 결과가 한 총리가 복귀하는 쪽으로 나게 되면 이 민주당이 한 총리를 향해서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에 대해서 강하게 압박할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 경우 여권에서는 한 총리 탄핵이 기각 또는 각하됐기 때문에 최상목 대행이 정계선 조한창 재판관을 임명한 게 무효라고 주장할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되면 혼란이 가중될 수도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최상목 대행에 대한 탄핵안 보고와 표결을 진행할지를 놓고도 고민을 할 텐데요. 일단 실익이 없다는 우려가 있는데 탄핵안 표결을 위해서는 오는 27일 본회의 의결에 이거 외에 또 날짜를 한 번 더 잡아야 되니까 우원식 국회의장의 의중도 변수가 될 전망입니다. 예.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이재명 대표 2심 선고보다 늦어질 것 같습니다. 이거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네, 윤 대통령에 대한 선고가 아무리 일러도 이번 주 중후반일 걸로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먼저 나올 거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2심에서도 1심처럼 의원직 상실형이 나올 거라고 예상하고 있는데요. 실제 이 대표 2심 선고가 먼저 진행돼서 의원직 상실형이 나오면 3심까지 빠르게 진행하라고 압박할 계획입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최종심 판단이 내려진 게 아니기 때문에 조기 대선 시 출마에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라는 입장입니다. 다만 당내 비명계에서는 이 대표로 안 된다는 비토 목소리가 힘을 얻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채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말이 지나면 월요일 오전에 한덕수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예정돼 있죠. 야당이 주도한 탄핵 소추 사건 중 9번째 결과가 나오는 겁니다. 앞서 결과가 나온 8번은 모두 기각이었는데 이번엔 다를지 안혜리 기자가 전망해봤습니다. 지난 2년여간 야당이 밀어붙이고 헌법재판소가 심리에 들어간 탄핵 소추 사건은 13건입니다. 이 중 결론이 난 8건은 모두 기각됐습니다. 9번째로 오는 월요일 열리는 한덕수 국무총리 선고도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심판 핵심 쟁점은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할 때 한 총리가 공모하거나 동조했는지 여부, 특검법 거부권 행사와 헌법재판관 후보자 임명을 거부한 게 파면 사유가 되는지입니다. 한 총리는 비상계엄에 분명한 반대 의사를 표시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저는 대통령님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 사전에 알지 못하였고 대통령이 다시 생각하시도록 최선을 다해 설득하였으며 법조계에선 한 총리의 거부권 행사 등이 대통령 권한 대행을 파면할 만한 사유로 판단하긴 어려울 거란 전망이 많습니다. 헌재가 한 총리의 탄핵소추 의결 과정에서 가결 정족수를 대통령 기준인 200석으로 판단할 경우 각하 결정을 내릴 수도 있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국무총리 한덕수 탄핵소추안은 가 192표로서 가결됐음을 선포합니다. 반면 국회 측은 대통령보다 민주적 정당성이 약한 국무총리를 탄핵할 만한 충분한 사유라며 파면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방해 혐의를 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경찰이 검찰에 잇따른 기각을 무릅쓰고 각각 4번, 3번씩 신청한 건데 법원이 최종 기각하면서 수사 명분에 타격을 입게 됐습니다. 차순우 기자입니다.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경호본부장이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을 빠져나옵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에 감사드리고 향후 어떤 사법 절차도 충실히 따르겠습니다. 서울 서부지법이 두 사람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직후 풀려난 겁니다. 서부지법 영장 전담 판사는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피의자 방어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며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번 영장심사에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이 신청한 영장심사엔 검찰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라며 검찰이 수사 지휘에 깊이 관여한 경우에만 참석한다고 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경찰이 수사를 주도했고 검찰이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던 만큼 검사가 출석하지 않은 게 문제될 게 없다는 겁니다. 앞서 경찰은 검찰의 영장 기각에 반발해 서울고검에 구속영장 심의위원회 소집을 요청했고 검찰은 심의위원 9명 가운데 6대3의 의견으로 의결된 구속수사 권고안을 받아들였습니다. 경찰 특별수사단은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고 기각 사유를 분석해 수사 방향을 재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차순우입니다.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것을 두고 여야의 반응은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민주당은 영장심사에 출석하지 않은 검찰을 향해 윤 대통령 부부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며 맹비난했고 국민의힘은 그동안 공수처와 경찰 국수본의 수사가 불법적이었단 방증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김충영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김성훈 경호처 차장과 이광우 본부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을 이해할 수 없다며 법원과 검찰을 모두 비판했습니다. 법원이 발부했던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을 저지른 김 차장의 구속영장을 다름 아닌 법원이 기각한 건 스스로 권위를 부정한 것이란 주장입니다. 검찰을 향해선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하지 않은 걸 문제 삼으며 윤 대통령 부부의 개인 로펌으로 전락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검찰의 불출석으로 김 차장의 일방적 주장만이 반영됐단 겁니다. 윤석열과 검찰 수뇌부 사이의 끊을 수 없는 검은 카르텔이 작동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그 중심에 검찰이 있는 것이 아닌지. 반면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국수본의 불법 행위에 법원이 또다시 철퇴를 내린 것이라며 당연한 결과란 입장을 내놨습니다. 당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영장 기각은 법치주의 회복의 신호탄이라며 수사기관은 국민을 상대로 잔머리를 굴려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의 불법 수사와 경찰 국가수사본부의 위법 행위에 대해서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해서 진상을 밝히고 여당에선 이호영 경찰청장 대행과 우종수 국수본부장의 즉각 해임과 함께 공수처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TV조선 김충영입니다. 다음 주 헌법재판소와 법원에 전 국민의 시선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중요 선고가 잇따라 예정돼 있고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결론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법조팀 윤재민 기자와 전망해 보겠습니다. 자, 월요일부터 엄중한 선고가 예고됐죠? 네, 월요일 오전부터 중요한 선고가 내려집니다. 오전 10시에 헌법재판소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심판 선고가 내려지죠. 같은 시각 중앙지법에선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형사재판 두 번째 준비 기일이 열립니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 조지호 경찰청장 등 공범들과의 재판 병합 여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이날 윤 대통령은 법원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틀 뒤인 수요일 오후 2시 법원에선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내려집니다. 예, 2심 선고가 수요일 날 내려지는데 이재명 대표의 1심 선고에서는 형량이 무거웠잖아요. 네, 1심 재판부는 이재명 대표에 대해 당선 무효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검찰은 2심에서도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선거법 위반으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다음 대선에도 출마할 수 없는 만큼 이 대표 측은 2심에서 무죄가 나오거나 소액의 벌금형이 내려지길 기대할 텐데요. 2심 재판에서 국토부의 협박을 입증할 증인들을 추가로 신청하기도 했습니다. 문제의 발언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안 해주면 직무유기 이런 걸 문제 삼겠다고 협박을 해서. 하지만 출석한 증인들 모두 협박은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때문인지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를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로 위헌법률 심판을 제청해달라고 재판부에 2차례나 요청했습니다. 네. 한덕수 총리 탄핵 심판의 경우에는 인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망이 많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앞서 보셨듯 탄핵 소추 사유의 사실관계부터 입증이 되지 않거나
또는 근거가 없다는 지적을 받아왔습니다. 앞서 단 한 번만 변론을 열고 종결한 헌재도 이런 부분을 직접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법사위 해부에서 조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었습니다. 그걸 포기하고 여기 들어왔을 때는 그에 따른 불이익도 감수해야지. 이 때문에 법조계에선 인용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다음 주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할 가능성, 글쎄요, 얼마나 될까요? 여태까지 헌법재판소가 진행한 탄핵 심판을 보면 그동안 방통위원장부터 검사 3인방까지 탄핵 심판 대부분을 목요일 날 선고해왔습니다. 근데 한 총리 선고를 월요일로 잡은 걸 보면 주 후반부에 윤 대통령 사건 선고의 가능성을 열어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목요일 날 하니까 결국 그 주는 이미 끝났다. 더 이상 가능성 없다. 이렇게 된 거고, 이 월요일로 바꾼 것은 일말의 가능성을. 이 대표 선고 뒤인 목요일이나 금요일로 선고일을 잡을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아예 4월로 넘어갈 거라는 전망도 있습니다. 기존의 동시 선고 가능성이 검토됐던 만큼 겨우 며칠 차이로 두 사람을 따로 선고하진 않을 거란 분석인데요. 굳이 한 총리 먼저 선고하는 건 윤 대통령 평의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뜻으로 봐야 한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재민 기자, 잘 들었습니다. 건조한 봄철이 되면서 산불 우려가 많았는데 결국 그 우려가 현실이 됐습니다. 경남 산청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계속되면서 올 들어 첫 대형 산불로 번졌습니다. 거센 바람이 불면서 진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김동영 기자, 이번 산불로 인명피해가 있습니까? 네, 어제 오후 시작된 이곳 산불이 28시간째 계속되면서 현재까지 2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실종됐습니다. 산림당국이 어제 산불 대응 3단계를 발령하고 오늘 오전부턴 헬기 42대를 투입해 총력 진화에 나서면서 오전 한때 진화율은 70%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순간 최대 풍속이 초속 15m에 달하는 강풍이 불면서 잦아들었던 불길이 다시 퍼져나갔고 현재 산불 진화율은 35%로 다시 줄어들었습니다. 또 강풍을 타고 불티가 다른 산으로 계속 옮겨 붙으면서 산불 영향구역은 오후 5시 기준 여의도 1.7배 면적인 503헥타르까지 늘어났습니다. 강풍으로 산불이 다시 번지면서 희생자도 나왔는데요. 오늘 오후 3시쯤 산불을 끄던 진화대원들이 역풍 속에 고립돼 2명이 숨지고 2명이 실종된 상태입니다. 네, 지역 주민들의 피해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어제 산불이 나자 7개 마을 주민 200여 명이 대피한 데 이어 오늘은 8개 마을의 주민 대상으로 추가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강풍의 산불이 마을까지 확산되면서 주택 수채와 차량이 불에 타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 일몰과 함께 진화 헬기는 모두 철수하면서 오늘 중으로 산불 진화는 사실상 어려워졌는데요. 산림당국은 오늘 밤에도 인력 1,500여 명과 100여 대 넘는 장비를 투입해 진화에 총력을 다한다는 계획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들으신 것처럼 산청뿐 아니라 경북 의성에서도 대형 산불이나 소방이 산불 3단계 진화에 나섰습니다. 묘지를 정리하던 성묘객이 불을 낸 것으로 조금 전 확인이 됐는데요. 오늘 하루만 전국에서 산불 20여 건이 추가로 발생하면서 산림청은 충청과 영호남 지역에 가장 높은 단계의 국가 위기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어서 김준석 기자입니다. 한낮에도 하늘이 온통 뿌연 붉은 빛을 띠고 주변 야산마다 시뻘건 불길이 번져나갑니다. 불어대는 강풍에 마을을 둘러싸고 산불이 사방으로 퍼져나갑니다. 오늘 오전 11시 24분쯤 경북 의성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발생한 산불이 강풍에 순식간에 번지면서 소방당국은 산불 대응을 3단계까지 올리고 헬기 27대와 인력 375명을 투입했습니다. 또 인근 주민과 요양병원 환자 등 200여 명이 실내 체육관으로 대피했고 의성 인근 열차 운행도 일시 정지됐습니다.
바람이 워낙 세니까 불을 따라가야 될 상황이니까 쫓아가야 될 상황이니까 좀 많이 어렵고 공중 헬기도 바람이 워낙 많이 부니까 물이 비산이 많이 되고 이러니까. 비슷한 시각 울산 울주군 온산읍 야산에서 난 산불로 근처의 부울고속도로 일부 구간이 한때 통제되는 등 오늘 하루만 산청과 의성, 울주를 포함해 전국 25곳에서 산불이 났습니다. 전국 동시다발적 산불의 산림청은 산불 재난 국가 위기 경보를 충청과 영호남 지역은 가장 높은 심각 단계로 수도권과 강원 지역은 그 아래인 경계로 올렸습니다. 비상 요건하고 전체적으로 산불 발생이 늘어났기 때문에 위기 경보를 갖다가 상향한 겁니다. 산불 위기 경보 심각 단계가 발령된 지역은 소속 공무원 4분의 1 이상이 동원되고 경계 지역에서는 소속 공무원 6분의 1 이상 배치 대기합니다. 정부도 산불이 확산하는 울산 경상권에 재난 사태를 선포하고 중대본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TV조선 김준석입니다. 연세대와 고려대 의대가 어제 복학 신청을 마감한 결과 예상을 깨고 절반가량이 복귀 의사를 밝힌 걸로 알려졌습니다. 미등록 휴학 투쟁을 하겠다던 의대생들의 단일 대우에 균열이 생긴 셈인데요. 다음 주로 등록 시한이 예고된 서울대 등 다른 의대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입니다. 황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어제 자정을 기해 복학 신청을 마감한 곳은 고려대와 연세대, 경북대, 차의과대 등 5곳. 이 가운데 연세대 의대는 재학생 절반인 300명가량이 복학원을 제출한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고려대 의대도 비슷한 상황인데 24학번을 중심으로 복학 신청이 이어진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고려대는 등록 마감 시한을 어제 오후 4시에서 밤 11시 59분까지로 연장하기도 했습니다. 내부에서 봤을 때는 연대랑 비슷한 수준인 거는 맞다고. 앞서 지난 13일 등록을 마감한 동아대의 경우 신입생 포함 350명 전원이 복학 신청을 마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부와 각 대학이 휴학 불허와 미복귀자 제적 등 압박을 이어가면서 예상보다 많은 학생이 복귀했다는 분석입니다. 40개 의대 총장 모임은 오늘 자료를 내고 35개 교가 휴학계 반려를 마쳤고 나머지 5개 대학도 다음 주 안에 마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학생들이 복귀를 신청한 후 수업 거부 투쟁을 이어갈 가능성은 남아 있습니다. 수강 신청 정정 기간에 지금 수강 신청을 다 빼버리는 그런 상태죠. 수강 신청해서 이제 학생들 일명 이제 준법 투쟁 들어가는 거죠. 다음 주엔 건양대와 서울대 등 대부분의 의대가 등록 마감을 예고해 의대 교육 정상화의 청신호가 켜질지 관심이 쏠립니다. TV조선 황민지입니다. 서울시가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한 달여 만에 확대 재지정한 이후 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집값이 뛴 지역에선 급매물이 속출했고 집값이 뛰지도 않았는데 규제 대상이 된 지역에선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의 포커스는 서영일 기자가 혼돈의 부동산 시장에 맞췄습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돼 다음 주부터 갭 투자가 불가능해진 서울 반포의 한 신축 아파트 단지. 지난 20일 전용 84제곱미터 매물이 올라온 지 3시간여 만에 54억 원에 계약이 됐습니다. 전세 18억 원을 낀 매물로 비슷한 층의 매물보다 9억 원이나 낮은 가격이었습니다. 바로 전날 서울시 발표에 매도자가 규제 전에 팔려고 부랴부랴 급매물로 내놨고 기다리던 투자자가 사들인 겁니다. 많죠. 지금 못 사는 사람들은 지금 막 그 계약금 집어넣고 하려고 계약금만 집어넣으면 되거든요. 한 달 만에 다시 갭 투자가 불가능해진 잠실 아파트도 호가가 1, 2억 원씩 떨어지면서 부동산 과열 열기가 급격히 식고 있습니다. 오전에 있잖아요. 오후에 지금 대략 1억이나 5천 이렇게 내리고 있어요. 네, 원래 내놓은 거에다 1억씩 다운돼. 서울시가 이번엔 강남 3구와 용산 전역을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은 걸 두고 불만도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곳이 송파와 성남, 하남이 걸쳐 있는 위례신도시입니다. 이곳은 지난해부터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지만 송파에 속해 있는 아파트가 규제 대상이 되면서 해당 주민들은 분통을 터뜨리고 있습니다. 아니 뭐가 올라서야 뭐 여기를 해야지. 여기 안 올라서 집도 매매도 안 돼 여기. 제가 있는 이곳은 위례 신도시입니다. 도로 하나를 기준으로 오른쪽은 서울 송파구로 규제 대상 지역인 반면 왼쪽은 경기 성남시로 이번 규제에서 빠졌습니다.
반면에 강남 3구와 집값이 함께 움직이는 과천시는 경기도란 이유로 규제에서 제외됐고 이른바 풍선효과 조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빨리 좀 살 수 있는 거 해달라고 지금 기다리고 있고 그런 시기예요. 위에 거 팔고 바라고 있다고. 전문가들은 규제 지정을 위한 명확한 기준이 있어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일정 수준 이상으로 올라가면 자동 지정되고 안착되거나 떨어지면 자동 해제되고 주관이 빠지는 형태로 시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서울시의 패착으로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도에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뉴스7 포커스입니다. 혼란스러운 건 금융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동안 대출 빗장을 풀던 은행들이 다시 문턱을 높이고 있는데요. 금융정책마저 오락가락하는 상황에 실수요자들의 불안함만 더 커졌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송무빈 기자입니다. 과열된 서울 핵심 지역 집값을 잡기 위해 정부가 꺼낸 카드는 대출 규제 강화입니다. 주택시장 과열을 방지하기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포함한 가계대출 총량 관리를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은행들은 일제히 다주택자에 대한 주택담보대출 제한 등 대출 조이기에 대한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하나은행은 27일부터 1주택 이상인 사람이 추가로 서울 소재의 주택을 사기 위해 담보대출을 받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28일부터 강남 3구와 용산구에 대한 주택담보대출을 무주택자에게만 허용합니다. 은행들은 집주인이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 투자자일 경우에는 임차 희망자에게 아예 전세 대출을 해주지 않는 대책도 속속 내놓고 있습니다. 하지만 은행권에서조차 금융당국이 금리를 내리라면서 동시에 대출 제한을 걸도록 하는 건 앞뒤가 안 맞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실수요자들도 분통을 터뜨립니다. 하루아침에 금리를 낮춰준다고 했다가 대출을 막는다고 했다가 유연성이 없어 보였고요. 서울의 집 마련은 조금 그림의 떡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규제가 더 강해지기 전에 대출을 받으려는 이른바 막차 수요도 우려됩니다. 스트레스 DSR 3단계까지 시행하게 되면 규제 지역 이외의 지역에 투자자가 몰리면서 서민들은 미리 정부는 부동산 시장이 과열되면 서민이나 신혼부부에게 대출해주는 정책대출 금리도 높일 계획입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여당의 거부권 행사 건의에 이복형 금감원장이 직을 걸고 반대한다며 이례적으로 반기를 들었던 상법 개정안이 일단 정부로 이송됐습니다. 이제 처리 시한을 2주 앞두고 여야뿐 아니라 금융당국과 경제계 간의 입장도 엇갈리고 있는데요. 어떤 법이길래 이렇게 논란이 되는 건지 산업부 유혜림 기자와 따져보겠습니다. 네, 유 기자, 상법 개정안 어떤 내용인지부터 살펴볼까요? 네,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먼저 기업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기존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넓히고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두 번째로 상장회사가 전자주주 총회를 의무적으로 도입하게 했는데 문제가 되고 있는 건 이 첫 번째 주주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기업 이사가 이 주주의 이익을 고려한다, 좀 당연한 말로도 들리는데요. 네, 이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표현 때문인데요. 법안에 보시면 총주주,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고 보호하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주주에게 어떻게 충실하게 대해야 하는지 세부 내용과 기준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대주주, 기관 투자자, 개인 투자자 등 다양한 주주가 있는 상황에서 주주들 사이에 의견이 충돌할 경우 누구의 의견을 얼만큼 존중할지 혼란스러울 수 있는 겁니다. 또 이번 개정안을 근거로 이사회와 의견이 다른 소수주주가 소송을 걸어 경영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경제계 목소리 들어보시죠. 충실의 의무를 확대해 이사의 도전적인 투자 결정을 어렵게 하고 남소 등의 위험을 피하기 위해 현상 유지에만 급급한 보수적 경영에 몰두하게 할 것입니다. 그럼 이번 개정안이 꼭 필요하다는 쪽의 주장은 어떤 내용입니까? 네, 한국은행 보고서에 따르면 16개 국가 중 우리나라의 주주보호 점수는 12위, 배당과 자사주 매입 등 주주 환원 점수는 16위로 최하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제로 많은 투자자들이 쪼개기 상장과 무리한 증자, 저조한 배당 등에 지쳐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라며 등을 돌리고 있기도 합니다. 이런 문제가 한국 증시 저평가로 이어지고 있는 만큼 기업의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가능하도록 명시하는 것이 기업 가치 제고, 밸류업에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자원의 효율적 배분, 경쟁 촉진, 혁신 촉발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회에서 보호 제도를 강화하는 등으로 그 부정적인 부분은 치유가 가능합니다. 양측 주장이 워낙 팽팽해서 접점을 찾기가 어려워 보이는데 다른 나라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국가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미국은 이사가 주주에 대한 충실 의무를 위반할 경우 법적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영국과 일본은 법에 명시돼 있지는 않지만 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는 판례가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사가 주주의 이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부분은 공감하지만 상법 개정안 방식으로 규정하는 걸 두고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개념이 모호한 것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판례를 통해서 정립될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보면 재계 측에서 우려하는 점, 소가 늘어날 것이다. 그 점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미국 같은 경우는 소송이 있기는 있으나 대부분이 중재를 통해서 다 해결이 됩니다. 소송 자체가 경영에 큰 영향을 미치지를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모레 한덕수 총리가 직무에 복귀하게 되면 거부권을 행사할지 아니면 그냥 공포할지를 결정하게 되겠네요. 유혜림 기자 잘 들었습니다. 서해의 이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이 한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잠정 조치 수역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중국이 이곳에 수상한 구조물을 설치하고 있다고 합니다. 중국은 연어 양식용 시설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연 믿을 수 있는 건지 어제 열린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조태열 외교장관이 항의했습니다. 어떤 내용인지 이채연 기자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지름 70m, 높이 71m가 넘는 거대한 노란색 구조물이 바다 한가운데 설치돼 있습니다. 선란이란 이름의 구조물로 중국 매체들은 해저에서 일주일에 연어 30여만 마리를 양식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중국은 지난해 선란 1, 2호기를 설치한 데 이어 3호기 제작도 거의 완료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한중 정부가 공동 관리하는 한중 잠정 조치 수역 내 해역으로 시설물 설치가 금지돼 있습니다. 지난달 우리 해양조사선 온누리호가 구조물을 발견해 접근하자 중국 해경은 이를 막았고 우리 해경과 대치하기도 했습니다. 서해에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범정부 차원에서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어제 한중 외교장관 회담에서 이 구조물에 대해 공식 항의했습니다. 조 장관이 중국의 활동으로 우리의 정당하고 합법적인 해양 권익이 영향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자 왕이 외교부장은 상호 존중이 중요하다고 원칙적 입장을 밝혔습니다. 중국 군함이 들어오는 것도 조업을 할 때도 잠정수역 조치 구역이라는 곳이 사전 통보가 이루어지면서 모든 일들이 진행돼야 되는데 오늘 한중일 외교장관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선 한반도 평화는 공동 이익이라는 공감대를 확인한 가운데 왕이 부장은 각 측이 한반도 문제의 근원을 직시해야 한다며 미국 등을 겨냥하기도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에너지 인프라 시설에 대한 공격을 일시 중단하기로 합의했죠. 이런 상황에서 러시아 쿠르스크주의 가스 시설이 공격당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런데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의 테러 행위라고 규정했고 우크라이나는 러시아의 자작극이라고 맞서면서 서로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변재영 기자입니다. 시뻘건 불길이 어둠을 집어삼킬 듯 맹렬한 기세로 타오릅니다. 뿌연 연기는 쉴 새 없이 하늘로 치솟습니다. 쿠르스크주 국경 지역 수자에 있는 가스 계량소가 포격을 당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에너지 기업이 유럽으로 천연가스를 수출하는 통로인데 작년 8월 우크라이나가 점령했다가 이번 주 러시아군이 탈환했습니다. 러시아 당국은 우크라이나의 테러 행위로 규정했습니다.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той договоренностью, которая была достигнута между США и Россией. 우크라이나는 러시아 측의 자작극이라며 민간인을 향해 드론 공격을 이어가고 있는 건 러시아라고 맞받았습니다. Березня російські окупаційні війська нанесли один з наймасованіших ударів по Одесі за 3 роки повномасштабної війни.
양측의 공격이 한층 치열해진 가운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는 오는 24일 사우디아라비아에서 각각 미국과 휴전 협상에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변재영입니다. 경북 의성에서 80대 할머니가 집에서 쓰러졌다가 이웃의 도움으로 목숨을 건졌습니다. 혼자 살던 할머니가 빠르게 발견될 수 있었던 건 수돗물 사용량이 비정상적으로 많은 점을 이상하게 여긴 상수도 검침원의 눈썰미 덕분이었습니다. 우리 주변을 향한 따뜻한 관심이 또 한 번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심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을에서 떨어진 경북 의성군의 한 외딴집. 지난 17일 아침 마을이장 김성용 씨는 80대 할머니가 혼자 살고 있는 집으로 헐레벌떡 뛰어왔습니다. 당시 할머니는 혼자 거실에 쓰러져 있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완전히 숨도 안 쉬는 것이 이렇게 계시더라고요. 김 씨는 119와 경찰에 신고했고 할머니는 응급구호 조치를 받은 뒤 병원으로 이송돼 다행히 건강을 찾았습니다. 쓰러진 할머니를 구조할 수 있었던 건 이렇게 욕실에 틀어진 수돗물 때문이었습니다. 평소보다 수돗물 사용량이 갑자기 늘어난 걸 이상하게 여긴 상수도 검침원이 김 씨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갑자기 물이 지금 많이 새고 있는 집이 있는데 지금 누가 계시는가요? 안 받으시는데. 전화를 한 주인공은 최순현 씨. 최 씨는 원격으로 수돗물 사용량을 확인하다 할머니에게 연락했지만 닿지 않자 다음날 이장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누수로만 이제 생각을 하고 그 누수가 할머니한테는 그것도 큰일인데 갑자기 이장님이 할머니가 쓰러져 계시다는 소리를 듣고도 정말 이게 빨리 전화가 안 됐으면 어떻게 했을까라는. 최 씨의 눈썰미와 이장의 발빠른 대처가 소중한 생명을 살렸습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프로야구가 3년 연속 개막전 매진 행진으로 올 시즌을 시작했습니다. 올해 프로야구의 1호 홈런은 LG의 문보경 선수가 쏘아올렸습니다. 김관 기자입니다. 2025 프로야구의 첫날 10만 명이 넘는 팬들이 야구장을 찾았습니다. 그라운드는 3년 연속 개막전 만원 행진에 뜨겁게 달아올랐습니다. LG 4번 타자 문보경이 오른쪽 담장을 넘깁니다. 2025 시즌 1호 홈런입니다. LG 타선은 롯데 선발 반제를 두들겨 3이닝 만에 무려 7점을 뽑아냈습니다. 지난 겨울 자유계약 선수 자격으로 하나 유니폼을 입은 유격수 심우주는 친정팀 KT를 상대로 2대2로 맞선 7회 천금 같은 역전 1타점 우중간 2루타를 쳐내 투자의 결과를 입증했습니다. 4번 타자 노시환의 호쾌한 홈런까지 더한 한화는 KT를 4대3으로 눌렀습니다. 롯데에서 두산으로 팀을 옮겼던 김민석은 두산에서의 첫 안타를 4회 역전 2타점 3루타로 장식했습니다. 하지만 경기는 SSG가 4대5로 한 점 뒤진 8회 오태곤의 역전 투런 홈런으로 한 점 차 승리를 거뒀습니다. 삼성 타선은 홈런 2개 포함 장단 18안타로 폭발했습니다. 키움의 신인 여동욱은 1998년 롯데 조경환, 2018년 KT 강백호 이후 역대 세 번째로 개막전 데뷔 첫 타석에서 홈런을 뽑아냈습니다. 지난 시즌 MVP 기아 김도영은 3회 좌전 안타를 쳐낸 뒤 왼쪽 허벅지에 통증을 호소해 바로 교체됐습니다. TV조선 김관입니다. 고온 건조한 날씨에 오늘 전국 각지에서 크고 작은 화재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수도권과 강원, 제주에는 산불 위기경보 경계 단계가, 충청과 호남, 영남에는 심각 단계가 발령 중이고요. 동쪽 지역을 중심으로 건조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대기가 매우 건조한데요. 꺼진 불씨도 다시 살피는 등 산불 예방에 힘써 주셔야겠습니다. 내일도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종일 공기질이 좋지 못하겠습니다. 오전 중에는 영남 지역의 공기질도 일시적으로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서쪽 지역은 내일 낮 동안에도 연무가 남는 곳이 있겠고 전국의 하늘빛 자체는 대체로 맑겠습니다. 내일은 오늘보다 더 포근해지지만 여전히 큰 일교차에 유의하셔야겠는데요. 아침 기온 서울이 7도, 대전 6도로 시작해서요. 한낮에는 서울이 23도, 전주와 대구 2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을 크게 웃돌며 포근한 날들이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22일 토요일 뉴스 7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